제50포인트 인수 제시 및 인수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수 제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인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21년, 22년도에 출시됐고 19년도에 출시됐기 때문에 인수라고 하는 내용은 요게 이제 24년도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시험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21조에서 29조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에 시험에서 21년, 22년도의 부분은 인수 문제로 나오면서 24조까지 내용이 이제 인수 제시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쪽에서 문제가 거의 나왔어요. 옛날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래 시험 문제에서는 뭐 우리가 29조 요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소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인수 제시입니다. 첫 번째, 21조에서 이제 24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대체적인 인수 제시와 연결되는 건데요. 자, 인수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지급인이 이제 제시를 하면요. 인수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인이 이제 인수를 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급인이 채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은 채무자가 아닌데 인수 제시를 하니까 이제 지급인이 뭐 이제 인수를 우리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자금을 받지 않아도 좀 판단해서 이제 인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근데 인수인이 됨으로써 주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채무자는 약속금의 발행인이 주채무자고 인수인이 주채무자가 되고 요건 이제 우리가 만기로부터 3년 내에 이제 어음금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 나머지 이제 어음상의 이제 수표상 어음수표상에 이제 김영란이 서명한 자는 상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수표의 경우는 주채무자가 없으니까 상한 의무자만 있다. 지급보증인도 상한 의무자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 제시를 통해서 이제 그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주채무자가 되고 인수를 거절하면 이제 상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지인이. 자, 환원의 소지인 또는 단순 점유자까지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소지인만 인수 제시할 수 있다. 단순 점유자는 인수 제시할 수 없다. 틀리는 거죠. 소지인 또는 단순 점유자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도 만기 일위에 이르기까지요. 만기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겠어요. 만기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만기 전일까지 이제 인수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인수인이 이제 그 만기 지급 제시를 하면 이제 지급을 해주고 이제 업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에서 주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인의 주소지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요. 그 여기 나오는 거죠. 화남의 소지는 물론 단순 점유자도 인수 제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21항이 아니 21조에 관한 내용들은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22조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우리가 굉장히 요걸로 거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인수 제시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내리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발행인 배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수 금지 언제까지 그저 인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의 금지는 이제 상대적 절대적 금지 사항은 이제 우리 세 가지 정도는 할 수 없는 그 어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기재 사항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요 기간까지는 이제 인수 제시를 하지 마라 금지하는 어떤 경우는 이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항하고 사항의 부분이 인수제시 명령이에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그저 환원의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해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인수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제 인수제시는 만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요 인수제시 명령과 금지는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행인과 배서인이 할 수 있다. 인수제시 명령. 그런데 이제 여기 사항의 단서 보면은요.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 배서인은 인수제시 명령을 할 수가 없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발행인이 인수제시 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배서인은 인수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틀리는 거죠. 요게 이제 일항사항이 인수제시 명령이다. 그죠?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었거나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제시 금지는 배서인이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발행인만 할 수 있는 거죠.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물 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제3자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급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요거 제3자방. 제3자방을 정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음상의 채무자가 지급 장소를 알아가지고 지급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 금지 사항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어음을 동지어음이라고 그러고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어음을 타지, 이지, 타지 똑같은 얘기죠. 타지어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타지 출급 우리가 출급이라고 하는 거, 지급 장소 등을 정하는 게 출급, 지급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지급을 요청하는 거죠. 출급이라고 하는 게 지급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지 지급지와 지급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이제 한다 그러면 이거 타지 출구범이다. 타지 출구범의 경우는 제3자 방을 기재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 금지가 안 되고 일람후 정기 출구범의 경우는 이제 일람의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이제 인수제 기간입니다. 그 인수제 요거를 이제 인수제시를 금지해 버리면 일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제시를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만기를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 금지 사항은 안 된다. 절대적. 여기 이제 사망에서 이제 상대적 기재 사항은 가능하다는 거, 상대적 금지 사항은 가능하다는 거죠. 발행인이 일정한 기일 전에 인수를 위한 지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나온 거. 상대적 기재 사항은 어떤 의미든지 이런 의미도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요 세 가지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항까지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 부분이요. 이렇게 막 그 종래에는 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거의 우리가 21년, 22년도에 우리가 인수 문제가 인수 제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인수 문제가 나오면서 요 22조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답이었어요. 거의 그 많은 여기 보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제시 명령과 인수 제시 금지 잘 기억해두고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인 배서인이 할 수 있고 금지는 발행인만 할 수 있고 인수 제시 금지가 됐을 땐 배서인이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기억해두도록 하고 여기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보세요. 인수제시 명령입니다. 발행인과 배서인은 환원의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해서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를 인수제시 명령이라고 한다. 배서인은 발행인이 인수제시 금지를 한 경우에는 인수제시 명령을 할 수 없다. 사항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주는 아니면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제시 금지는 발행인만 하는 거죠. 발행인과 배서인은 인수제시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배서인은 못하죠. 발행인만 할 수 있다. 금지하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을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가 있다. 배선이 인수 제시 금지를 할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제3자 방을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지 타지 출구범, 그다음에 지급에서 지급 타지 출구범이나 일나무 전기 출구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제3자방 출구보험은 인수제시 지급인이 미리 지급 장소를 알아 그 지급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고요. 타지 출구보험은 지급인이 인수시 제3자방을 기재할 그죠? 제3자방을 기재해서 이제 지급을 편하게 하는 거죠. 기회를 줘야 되고 일나무 정기 출금 인수제시를 금지하면 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인수제시해가지고 그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기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3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상대적 그 금지, 발행인은 일정 기일 전에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읍시다. 상대적이죠, 이거는.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어음이든지 모든 종류 어음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라면 정기 출구 보험도 우리가 쓱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내고 싶을 수 있는 문항들이 들어가잖아. 일라면 정기 출구 환원에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 발행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배서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19년도에 보면 일나무 정기 출구 환원의 발행인은 어무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남 출급이나 일나무 정기 출급은 일남의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지급 제시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정해야 되는 거고 이자만 있으면 안 되고 이율까지 정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이자 묻고 이율까지 기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나무 정기 출급 일남 출급에만 가능한 겁니다. 일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발행일자와 정기 출급은 발행일로부터 20일 그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일 출급 그러면 4월 15일 날 내라. 뭐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금액 자체만 되는 게 아니고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발행일자와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은 이자가 포함된 어원금액이기 때문에 이자 문구를 적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이제 물적 기재상이다.
그래서 일남 출급, 일남 정기 출급 보험에만 이제 이자를 적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나올 수도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자, 일남은 정기 출국 환원의 발행일은 요거 이제 6개월 내에 요게 인수 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게 19년도에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 유예기간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급인에게 이제 인수 제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제시일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에 이제 그 은행일을 그 유보기간을 두고 은행일을 이제 두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급인이 인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또 그 하루의 사이에서 내가 인수를 해도 나중에 그죠?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자금 관계가 형성돼서 이미 다 하면 그럴 고민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형성이 안 되면서도 우리가 이제 자금 관계 형성이 안 되면서도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에 날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조사 등을 하면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를 두는 거죠. 시험에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급인은 첫 번째 그죠? 제시일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요 이해관계인이 거절 승제 있는 것만 두 번째 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 이제 거절 증세에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청구를 했다는 걸 이제 기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없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여기 없으면 이제 두 번째 제시가 없었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해관계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한 의무자 등에 연결되는 건데, 내가 책임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 증세 적혀 있는 경우에만 주장할 수가 있다. 요거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뭐 우리가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소지인은 인수를 위해서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교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22년도에 나왔으니까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간다. 유예기간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가 종래의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앞부분은 이제 사용하는 거지, 주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4년대 인수가 나오면 여기 앞부분에서 거의 그죠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뒷부분도 이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의 방식은 뭐 우리 이항은 이게 생략해버리겠어. 머리 아프니까 없애버리고요. 인수는 환엄에 적어야 하는 거죠. 앞면 또는 뒷면에 적어야 되는 것이죠. 등본이나 보충지 이런 거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는 환엄에 적어야 되고 앞면 또는 뒷면에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엄에 적어야 하는 거 앞면 뒷면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 인수 문구를 기재하고 지급인이 이제 인수인이 되니까 지급인이 김영란이 서명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면 뒷면 다 가능한데 우리가 단순 그죠 백지식 인수가 되는 거죠. 김영란이 서명만 있는 그런 경우는 앞면에만 해야 되는 거. 뒷면에 지금인의 단순한 김영란이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틀리는 거죠. 앞면입니다. 앞면에만 약식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왕이나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요거까지 우리가 머리에서 집어넣지 않아도 시험에 거의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약식 인수는 어음의 앞면에만 할 수 있다. 약식 인수도 어음의 뒷면에 해도 약식 인수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틀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31조 보증의 그 약식 보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식 보증의 경우는 앞면에만 이제 하는 건데 그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앞면에 하고 그다음에 앞면에 그 약식 배설을 간략백식 배설을 하면은 배를 안 보고 보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증의 경우도 약식 보증의 경우도 앞면에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앞면에 하는 거는 이제 보증으로 보는데 그 인수 지기민이 한 인수는 인수인의 김영란이 서명으로 보고 발행인의 한 건 발행인의 김영란이 서명으로 보고 두 개를 빼놓고는 보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보증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끝나면 이제 또 다시 51 포인트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면에만 할 수 있다.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부단순 인수는 부단하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불단순 인수 이렇게 안 하고 부단순 인수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단순 인수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건 없이 해야 된다. 만기를 변경하거나 아니 인수 이제 기재사항을 이제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이제 인수 거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가하면은 이제 이게 인수 거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건이 이제 뭐 조건이 뭐 무효설, 유효설 이렇게 따졌지만 최근에는
무효서를 주장하다가도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대로 인수인이 책임을 진다. 변경되면 이제 변경은 거절이지만 변경된 후에는 변경된 대로 책임을 진다. 이런 어떤 것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조건 없이 해야 된다. 조건을 가하면 뭐가 돼요? 인수 거절이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변경 없이. 근데 변경을 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인수 거절이지만 변경 후에 그의 만기를 바꿔놨단 말이죠. 1월 1일인데 2월 2일 날 가면 이제 2월 1일 날 만기로부터 이제 인수인으로서 책임진다. 이런 게 이제 조건과 변경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인은 어음 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대요. 뒷부분도 나오고, 요거 시험에서 이제 부단순 인수는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인수는 조건 없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부만 인수할 수 없다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인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절이잖아요. 그건 이제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인수도 가능하다. 조건 없이 해야 되고 변경을 가한 경우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건이 성취되고 변경이 성취되면 그 성취된 대로 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 내용인데, 요 27조 내용도 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제3자방을 기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3자방을 기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행인도 할 수 있고, 지급인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타지 출구보험이 되는 거예요. 타지 출구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 이지, 그러면 발행지, 지급지가 같고, 동지, 다르면 이지. 근데 이제 출급, 이거는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이제 타지인데 이런 경우 이제 지급의 편의를 도해서 이제 우리가 제3자방을 기재한다는 거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타지에서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인을 인수하면서 제3자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3자방을 안 적였을 때 발행인은 이제 지급인은 발행인이 아니고요. 적지 않은 경우에 지급인이 이제 그 우리가 제3자방은 이제 발행인이 적을 수 있는데 안 적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급인이 인수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방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3자방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자기 주소지에서 지급화물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3자방을 발행인이 적으면 그냥 그든 제3자방에서 하면 되는데 발행인이 그 제3자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장소 등을 적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지급인은 인수를 하면서 제3자방을 정해서 지급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3자방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급인이 이제 지급지에서 지급인의 주소지에서 이제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건 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머리를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건 몰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선생님이 하나 쓱 쓸 때 또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발행인이 지급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타지 출구범의 경우에 지급인이 그저 인수하면서 제3자방을 적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제3자방을 적지 않으면은 그죠? 인수인은 이제 지급지에서 인수인이 인수를 하면서 제3자방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인수인이 지급지 내에서 그래서 인수인 이제 지급인이 인수인이 됐으니까 인수인의 주소지에서 부담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설명했잖아요. 지급인이 주소에 지급할 어음인 경우에 그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서 지급지 내에서 지급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지급지 내에 지급될 어음의 지급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할 어음의 경우에 제3자방을 적을 때는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지급지와 다른 지역 외에서 정하면은 지급 어음을 무효로 한다가 아니고 지급 장소를 지급지 내에서만 정해야 되는데 지급지 내외에서 정하면 지급 장소만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급 장소가 무효니까 지급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어음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앞서서 우리 설명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8조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급인이 인수하면 인수인이 되잖아요. 주체무자가 되니까 우리가 어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체무자 그죠? 환엄의 인수인, 발행인, 약소음의 주체무자. 나머지는 상한 의무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한 의무자는 이제 상한 청구권이 1년이고요. 재상한 청구권이 6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주체무자에 대한 어떤 채무는 만기로부터 3년 내에 이제 언제든지 책임지는 그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죠. 그래서 이제 인수인이 되면서 3년 내에 어음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 상한 의무자와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음을 지급하고 나면 상한 의무자가 상한 의무가 없어지는 건데 그 어음의 지급이 인수인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48조 상한 청구권이 생기고 요건 49조 이제 또 다시 또 넘어가서 또 재상한 청구권이 생기면 인수인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어음 지급 금액이요. 어음의 지급 금액은 상한 금액, 요거는 상한 청구를 하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요거 재상한 금액 더 커지겠죠. 재상한 금액을 인수인에 대해서 이제 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한 금액, 재상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수의 효력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요건 이제 두 가지 내용이죠. 28조는. 지급인이 인수하면서 이제 주채무자로서 이제 어음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상한 청구권이 생겼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상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재상한 청구권이 생겼는데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재상한 금액을 에,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인수의 효력이고요. 3년 내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제시기간 뭐 이런 거는 이제 상한 의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시기간 뭐 거절증서 작성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채무자는 만기부터 3년 내에 그냥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29조의 내용들이 시험에서는 조금 효력도 이제 나오고 말소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현업의 인수를 기재한 직입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 인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요건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그다음에 이제 말소는 요것도 이제 말소한 어음, 그죠? 이제 어음을 이제 인수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은 소지인에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말소를 하는 겁니다.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 누구한테 예, 어음을 이제 소지인에게 이제 반환을 하는데, 어음상 권리자에게 이제 반환을 하는데, 반환하기 전에 이제 말소한 경우는 거절한 것으로 보는데, 그때 말소는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거 이제 우리가 본다, 추정한다. 요거 다 외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주 나오던 내용들이에요. 자주 나오던 내용들이니까 1항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항의 경우에 이제 지급인이 이제 말소를 했어요. 반환하기 전에 소지인에게 반환하기 전에 이제 말소를 했는데, 말소를 하면서 소지인이나 어음의 김영란이 서명한 자, 이제 소지인은 이제 권리자고요. 어음의 김영란이 서명한 자는 이제 상한 의무자가 되겠죠. 상한 의무자는 이제 지급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상한 의무자는 이제 인수인이 지급하게 되니까 이제 좀 약간 경하게 되는 거고, 뭐 인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상한 의무를 이행하게 될 어떤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소지인은 이제 상한 청구권에 대한 그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시기간에 제시하고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거 다 안 하면 상한 청구권 행사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말소를 했으면서도 통지를 한 경우, 그죠? 소지인 또는 어음상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수문헌에 따라 책임진다. 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29조는 종래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좀 모르는 거가 봐요. 그래서 안 내는데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요거 29조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 중요하다. 그다음 28조 외워야 된다. 27조 안 외워도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1조부터 29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뭐 다른 이제 엄수표가 빠지더라도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는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상법 이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 버려버리고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기출지문과 같이 연결돼서 그냥 상법 이론 조금만 섞어 넣어 하면은 다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다음으로 이제 보증으로 넘어가죠.